땅에 대한 메리트를 느낀 거는 일찍이도 제가 말씀을 드렸던 대로 제 고향이 안면도잖아요. 안면도에서 3만 원짜리가 300만 원짜리 땅 되는 것을 보면서 와, 지금 부동산 중에서 이렇게 되는 게 어디에 있는가, 이분들이. 맞잖아요, 그렇죠? 쓸모없는 땅도 갑자기 주변이 바뀌어지게 되면은 건물이 올라가는 땅이 돼버리거든요, 이 부분들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예전에는 아예 쓸모없던 농사만 짓는 땅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농사만 짓는 땅이면은 농사만 짓는 땅이기 때문에 값어치는 없겠죠. 맞잖아요. 근데 그런 땅들이 갑자기 개발이 돌아가면서 건물이 올라가기 시작하면서 어떻습니까? 이렇게 되기 시작을 하면 땅값이 3만 원 하든가 300만 원 되는 겁니다, 이 부분들이. 근데 그런 상황을 제가 목격을 하면서 땅 투자가 최고구나, 이분들이. 왜냐면 여러분도 생각해 보세요. 여태까지 부동산 하면서 뭐 3만 원짜리가 뭐 100배 이상 올라가는 게 많이 있나요? 건물도 어렵잖아요. 건물 아무리 아파트값 올라간다 하더라도 뭐 2배, 3배 정도 이렇게 많이 이제 올라가죠. 물론 장기간을 두고 본다라고 하면 좀 많이 상승률은 있겠지만, 토지가치 어떤 개발 호재가 임팩트하게 갑자기 발생을 했을 경우에 3만 원에서 갑자기 100만 원도 튄단 말이에요, 이 부분들이. 맞죠? 예를 들어서 내 땅이 뭐 갑자기 10만 원 하던 게 갑자기 주변에 막 갑자기 개발 바람 불고, 그러면 건축행위 바람이 확 불면은 당연히 땅에 대한 갑자기 급상승을 해요. 그러면서 3만 원, 10만 원, 10만 원 하던 게 갑자기 100만 원, 100만 원 하던 게 300만 원 이렇게 된다고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과정 속에서 이런 어떤 땅에 대한 속성을 이해를 하니까, 야, 부동산 땅만한 게 없구나, 이분들이 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그 가능한 게 주식 같은 경우도 있잖아요. 10배, 100배도 올라가잖아요. 주식 경험해 보신 분들 있죠? 자꾸 파니까 문제인데, 최저점에서 사가지고 어떻습니까? 어떤 거는 10배도 올라가는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작년 그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4월 달에 어떻습니까? 주식이 곤두박질을 쳤죠. 그러면서 주가 지수가 1400포인트까지 아래로 떨어졌단 말이에요. 2200에서 2400에서 왔다 갔던 종합주가 지수가 1400포인트까지 떨어지는 가운데 물론 폭락을 했어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만원짜리가 뭐 3000원짜리 된 주식도 있고 3분의 1 토막도 나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최저점에서 시작한 주식이 10배 이상 올라간 주식도 많단 말이에요. 보시면 여러분들이 보면은 작년, 그러니까 지금 1년도 안 됐단 말이죠. 그죠? 1년 동안 4월 달에서 지금 아직 4월 달도 안 온 이 문턱에서 10배 이상 올라간 주식도 되게 많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그러면 주식도 1년 안에 10배도 올라가는데 땅이라고 안 그러겠습니까? 땅도 팩트가 작용을 하게 되면 10배도 올라가고 100배도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주식은 위험도가 높잖아요, 그죠? 위험도가 높기 때문에 사실은 웬만하면 안 건드리는 게 좋은데, 물론 10배가 올라가는 과정 속에서 안 팔았다라고 하는 가정이죠. 맞죠? 근데 10배가 올라가는 과정 속에서 2배만 올라가도 많이 올라간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팔지 않았을까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3,000원 하다 6,000원 올라가면은 어떻습니까? 내 주가가 2배 올라갔는데 팔고 싶은 욕망이 생기지 않을까요? 그래서 팔았던 사람들이 90%예요. 그러니까 원래부터 가지고 있다가 10배 이상 먹은 사람들이 아주 극히 드물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 손가락이 가만히 있지 않으니까. 계속 눌러대니까, 이 부분들이. 그러니까 그냥 어떻습니까? 2배로 끝났지만 2배로 해서 당연히 또 떨어질 줄 알았지만은 그게 끊임없이 올라가서 10배까지 올라가는 그런 사례들이 지금 되게 많이 있다. 그러나 땅이었다라고 하면 금방 팔았을까요? 버튼 눌렀을까요? 땅이 뭐 버튼 눌려가지고 팔려지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니까 그냥 가만히 내버려뒀다가 어느 날 갑자기 1년, 2년을 두고 봤을 때 어떻습니까? 팩트가 작용을 해서 10배든 20배든 30배, 100배까지도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사례들이 발생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주식은 자꾸 파니까 어떻습니까? 수익률이 떨어지지만 땅은 한번 묶어두면 어떻습니까? 가만히 내버려두니까 나도 모르게 그런 것들이 효자 노릇을 하게 된단 말이죠, 이 부분들이. 그래서 저도 20대부터 그래서 땅을 계속해서 투자를 해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는 땅을 지금까지 이렇게 팔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제가 항상 약속한 게 있거든요. 뭐냐면 제가 나이가 60대까지는 팔지는 않겠다. 왜냐하면 생각해보세요. 20대 산 땅이 30년 정도 지나면 땅값이 안 올라가 있을까요? 안 올라가 있을까요? 안 올라가는 게 이상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리고 사는 것들이 아무데나 사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말하는 총송, 영양 그런 데 있잖아요. 뭐 이런 데 있잖아요. 우리가 뭐 인적이 드문 곳, 이런 곳에다가 땅을 사놓으면 안 올라가죠. 왜냐하면 그런 데에 땅 가지고 있으면은 세금만 냅니다. 세금만. 저기 어떻습니까? 총송에 뭐 10,000평, 20,000평들이 임야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 그거 그냥 가지고 있어봤자 그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그 땅값이 올라가나요? 올라가지도 않고 계속
해마다 나오는 재산세 내기 바쁘겠죠, 그죠? 이분들이 땅을 살 때는 그런 데 투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어디냐? 개발에 대한 흐름을 잘 읽어야 된다는 거죠. 물론 이것뿐만 아니라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자, 주식도 마찬가지로 개발의 흐름과 섹터 이런 것들을 작년부터 계속 얘기했던 게 4차 산업 아닙니까? 맞잖아요. 그러면은 코로나 터진 이후에 4차 산업의 가속도가 붙을 거다. 당연히 맞죠? 이런 얘기를 주구장창 얘기했어요. 이게 앞으로는 향후에는 4차 산업혁명이 어떻습니까? 도래하게 될 거고 점점점 가속화가 될 거고 당연히 이쪽의 산업들이 수혜가 될 거다 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당연히 그쪽 주식이 폭등을 했어요, 안 했어요? 폭등을 했다라고 하는 거죠. 맞죠? 그리고 제가 며칠 전에 얘기했던 어떻습니까? BBIG 라고 했던 거, 그게 BBIG 핵심 축이 새만금 아니에요? 뭐 배터리라든지 바이오라든지 인포메이션 테크놀로지,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G 그린 하고 관련된 산업들이 앞으로는 각광을 받을 거다. 그게 어떻습니까? 미래의 어떤 미래 효과인데, 미래에 앞으로 이런 산업들이 좋아질 거기 때문에 주식은 어떻습니까? 미래를 보고 꿈을 보면서 잘하는 겁니다. 맞죠? 그러니까 그런 산업들은 폭등하고 10배, 20배, 30배 올라가는 동안 주가는 지금 1400에서 지금 3000포인트가 넘어 있는 상태죠? 종합주가 지수도 2배가 올라가 있어요, 이분들이. 그러면 개별 종목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올라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와중에서도 가격이 안 올라간 주식도 있습니다. 안 올라간 주식도 있어요. 뭐냐면 10% 종합주가 지수는 120% 올라가 있는데 올라가지 않은 주식은 뭐 20%, 30%밖에 안 올라간 주식도 있어요. 오히려 어떻습니까? 상장 폐지돼 가지고 어려움을 토로하는 회사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한정 감사를 받은 데도 있고,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주식 거래를 못하는 회사들도 발생을 했어요, 이 부분들이. 그런데 아까 얘기했던 대로 BBIG라고 하는 미래 가치가 있는 그런 주식들은 10배에서 100배까지도 올라간 사례들이 터지고 있더란 얘기예요, 이분들이. 왜냐하면 그렇다고 당장 실적이 늘어나진 않지만 앞으로 그런 산업들이 주도할 거다라고 하는 기대치로 인해서 올라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예요, 주가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거기에 수요가 따라오고 수요가 오기 때문에 가격이 올라간다. 당연히 가격에 대한 부분들은 공급과 수요 아닐까요? 맞잖아요. 수요가 있으면 가격 올라가죠. 여러분들 아무리 좋은 지역이라 하더라도 수요가 없으면 가격이 떨어지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보세요. 명동이 어떻습니까? 지금 황폐화가 됐죠. 혹시 명동 최근에 가보신 분이 있습니까? 완전히 어떻든가요? 명동에 가보시면은요, 옛날 분위기 안 나요. 완전히 있잖아요. 완전히 슬럼가도 이런 슬럼가가 없어요. 폐점을 해서 문 닫은 데가 절반 정도가 될 정도로. 며칠 전에는 무슨 브랜드 뭐 하나 MCM인가요? 거기 브랜드가 문을 닫을 정도로 그런 어떻습니까? 고가 브랜드 전략을 하고 있는 그런 데가 많이 들어갔었거든요. 화장품, 쇼핑, 그 다음에 가방, 이런 패션 이런 쪽에 명동에 많이 자리매김을 했었는데, 왜냐면 외국인들이 많이 왔잖아요. 근데 명동에 대한 한계는 뭐냐면 내국인들보다는 외국인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에 의해서 상권이 만들어졌다 보니까 외국인들이 안 들어오니까 어땠습니까? 상권이 무너질까 안 무너질까요? 무너지게 된 거예요, 이분들이. 그러면은 거기 어떻습니까? 거기라든지 뭐 지금 우리가 신촌, 이대 이런 상가들 있죠? 그 신촌과 이대 상가는 왜 무너졌느냐? 여러분들 뭐 요즘에 대학교 갈 수가 있나요? 대학교 못 가잖아요. 신촌, 이대는 그 학생들이 많잖아요. 젊은이들, 그죠? 근데 요즘에 다 뭐 비대면이다 해서 온라인으로 해서 수강 듣고 이러니까 학교에 가질 않는 거야. 그러니까 당연히 상권이 죽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처럼 특성 있는 상권들, 어떤 학생들에 의해서 주도하는데 또는 아까 외국인들에 의해서 주도하는데 이런 데들은 다 무너졌다. 그러니까 일반 상점 이런 데는 우리가 어차피 밥 먹고 이런 데 직장 생활 하니까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도 이런 데는 그나마 괜찮은데 이런 어떤 특수 상권들, 뭐 이대라든지 아까 얘기했던 대로 명동 또는 어떻습니까? 광화문 상권 이런 데들은 다 무너지게 되는 그런 어떤 어처구니 없는. 그런데 보니까 어떻습니까? 자, 명동이 지금 우리나라로 보면은 상권 중에서 가장 최고 아니었어요? 그냥 지금 봐도 좋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어떨까요? 왜냐하면 수요가 없잖아요. 들어가려고 하는 수요가 있습니까? 수요가 없단 말이에요. 아무리 좋아도 수요가 없으면 가격은 떨어집니까? 안 떨어집니까? 떨어지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가격은 수요가 되게 중요해요. 이 수요라고 하는 게. 그러면 수요는 뭐 때문에 수요가 생기냐? 뭐 때문에 수요가 생깁니까? 뭐 수요는 왜 생깁니까? 사고 싶은 마음 있잖아요. 사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 이거는 왜 생길까요? 어떤 땅으로 따지면은 개발 가치가 있고, 예를 들어서 좋아질 때, 뭔가가 좋아질 때 뭔가 사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 아닙니까? 개발 가치가 있다거나 희소성이 있을 때, 저거는 이거밖에 없어.
이럴 때 뭔가 갖고 싶은 욕망 이런 것들이 생기는 거 아닌가요? 이런 거에 의해서 어떻습니까? 수요가 발생을 하면서 가격이 폭등을 하게 되는 건데 아까도 얘기했던 대로 주가도 마찬가지예요. 당장 지금 뭐 실적이 많이 나와가지고 어떻습니까? 거기에 이익금이 많이 나오는 것보다는 주가는 어떻습니까? 미래를 품고 살고 자꾸 어떻습니까? 미래에 4차 산업이 좋아질 거다라고 하니까 그런 산업군들이 폭등을 한 거잖아요. 근데 가격이 어떻습니까? 10,000원짜리가 10만원 됐다 하더라도 매출액이 금방 그렇게 10배가 올라가나요? 금방 올라가지가 않잖아요. 근데 가격은 희한하네. 가격이 먼저 치고 올라가네. 그렇지 않나요? 가격의 원리를 이해를 잘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 부분들이. 가격의 원리를 잘 이해를 해야 수요가 따르는 곳에 가서 투자를 해야 된다. 항상. 그래서 제가 얘기하잖아요. 총성이라든지 이런데 영월이라든지 이런 데가 어떻습니까? 가격이 올라가냐 말이에요. 올라갈 수 있는 어떤 카드가 있습니까? 뭐 총성에 있냐 말이에요. 금산에 뭐 있습니까? 아무리 따져봐도 종합개발계획도를 봐도 없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데는 수요가 없기 때문에 가격이 올라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대한민국의 지도를 봤을 때 가격이 올라가는 지역들을 점검을 해보면 어떻습니까? 특히 우리 땅으로만 제한돼서 얘기하면 자 전철이 들어온다. 전철이 들어오면 어떻습니까? 그 주변에 대한 수요가 있을까 없을까요? 당연히 수요가 생기니까 가격이 올라갈까 안 올라갈까요? 그런데다 투자하는 겁니다. 자, 그럼 새로운 신설 IC, 그러니까 고속도로가 있는데 고속도로 IC가 새로 생긴다. 그러면은 IC가 생기게 되면 어떻습니까? 원래 고속도로가 있는데 IC가 있는 데하고 없는 데하고는 엄청 차이가 납니다. 왜냐면 IC가 없으면 일반 국도 같은 경우는 그냥 빠져나가지만 맞죠? 고속도로는 빠져나가는 데가 없으면 그 주변이 개발하기 힘들어요. 그냥 패스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맞죠? 그러다 보니까 고속도로 주변이라 하더라도 엄청나게 차이가 있는 게 IC가 있는 지역하고 없는 지역하고 차이가 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새로운 고속도로가 뚫리면서 IC가 생기는 나들목 주변으로 해서 개발 가치가 있는 건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맞죠? 그것뿐만 아니라 기존에 있는 고속도로 중에서 새로운 IC가 생긴다. 그럼 IC가 생기면은 그 동네는 원래 IC가 없어서 교통이 불편했는데 IC가 생기면은 교통이 갑자기 좋아질까 안 좋아질까요? 자, 예를 들어서 경부고속도로가 있는데 예전에 그 천안에 보면 현재 천안 IC라고 있죠. 천안 IC를 기준으로 해서 천안이 개발이 된 거예요. 그쵸? 근데 그 위쪽에 북천안 IC가 새로 신설이 됐거든요. 거기가 입장면 아시죠? 거봉으로 유명하잖아요. 포도로 유명하잖아요. 그 선거하고 어떻습니까? 입장 그 사이에 북천안 IC가 하나 생긴 겁니다. 안성 넘어가기 바로 직전에. 거기 IC가 생기니까 어떻습니까? 그 새롭게 뚫리는 그 지역 바운들이 선거하고 입장이 어떻습니까? 교통의 수혜를 볼까요? 안 볼까요? 엄청나게 보지 않나요? 그럼으로 해서 땅값이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이분들이. 그 수요가 생기고 IC가 생기니까 어떻습니까? 그 주변에 대한 개발 압력이 커지기 때문에 수요가 생김으로 해서 가격이 폭등을 하게 된다. 그 수요가 생기는 거는 전철 역세권이 들어와도 되고 IC가 뚫려도 되고 어떻습니까? 또는 어떻습니까? 주변에 공항이 들어가잖아요. 공항이 들어가면 주변이 좋아지는 거 맞지 않나요? 그 다음에 항만이 들어가면 주변이 좋아지지 않을까요?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공항이 들어가면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해요.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다 보면은 어떻습니까? 또 공항은 어떻습니까? 여객도 가능하지만 화물 운송도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화물 운송을 가능하려면은 어떻습니까? 기업들은 항상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그러면은 공항 주변으로 해서 기업이 몰릴 수밖에 없어요. 항만 주변으로 해서 기업이 몰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항만에서 어떻습니까? 물동량 처리가 되잖아요. 바로 항만으로 가서 어떻습니까? 그 주변으로 해서 수출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항만 주변에다 공장을 지어서 물건을 만들어야 비용을 가장 아낄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멀리 가는 게 아니라 항만 주변으로 해서 기업이 몰리게 돼 있다. 그러니까 기업이 몰린다라고 하는 것은 땅을 필요로 하잖아요. 땅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까 안 늘어날까요? 땅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니까 땅값이 올라갈까 안 올라갈까요? 올라가죠? 그러면은 사람들이 몰리고 기업이 몰리면 당연히 어떻습니까? 아파트를 지어야죠. 먹고 써야죠. 그러니까 당연히 주거와 상권이 다 같이 몰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주거 기능을 하는 땅들이 가격이 폭등하고 그 다음에 상권들이 조성이 되면서 어떻습니까? 상가 지역들이 폭등을 하게 되고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생긴다. 그러니까 항만, 공항 이런 것들이 들어오면서 또는 산업단지들 예를 들어서 국가산업단지가 들어오게 되면 당연히 인구가 많이 들어오죠. 산업단지 내에 기업들이 들어오잖아요. 기업들이 유치가 되니까 그러면 그 산업단지에 있는 사람들은 어디서 살아야 될 거 아니야. 예를 들어서 새만금의 산업단지가 들어오면 서울에서 출퇴근하나요? 서울에서 그 새만금까지 출퇴근하냐 말이에요. 아니잖아요.
그러면 새만금에 출퇴근하려면 그 주변에다가 집을 장만해야 될 거 아닙니까? 맞죠? 그러면은 그 주변에다 집을 장만하려면 기존에 있는 집도 있지만은 새로운 아파트를 지어야 되는 거고, 맞죠? 땅을 필요로 한단 말이에요. 그럼 땅을 필요로 할 때 아무데나 땅을 투자합니까? 그게 아니죠. 주거지역이라든지 이런 데다가 집을 지을 수가 있잖아요. 개발이 가능한 지역에다가 어떻습니까? 집을 지어서 그 수요가 늘어남으로 해서 당연히 땅값이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새만금 지역에 기업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그 주변에 있는 땅값에 영향을 줄 수밖에 있다 없다? 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이분들이 땅값이 올라가고 사람이 몰리게 되면 당연히 기대치가 부응을 해서 가격은 올라간다. 이런 부분들이, 이런 것들이 수요를 자극을 시킨단 말이죠. 수요를 결국에는 수요를 자극을 시켜야만이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어요. 이분들이 공급량이 부족한 상태에서 수요까지 폭발하면 가격은 폭등하게 되는 거고요. 맞잖아요. 자, 지금 서울에 있는 아파트 가격이 왜 안 떨어질까요? 생각해 보세요.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없단 말이에요. 그쵸? 공급이 없으니까 가격이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뭐라고 하냐면 우리나라 주택 공급량 다 늘어난 거 아니에요? 주택 공급량이 충분해가지고 다 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자, 1대1로 하면은 자, 주택 공급량과 우리가 있잖아요. 사람이 다 맞출 수는 있어요. 살 수 있는 거주지하고 개수는 맞출 수 있는데 선호도가 틀리단 말이에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좋은 지역에 대한 선호도는 더 높잖아요. 아니 개수로만 따진다 그러면 다 맞출 수 있어요. 사람이 사는 공간이 맞출 수 있지만은 선호도에 대한 부분들은 틀리단 말이에요. 여기 100명이 있고 100개의 집이 있어요. 그냥 집으로만 따지면 괜찮은데 이 집이 서울에도 있고 경기도에도 있고 어떻습니까? 지방에도 있어요. 맞죠? 그런데 이 100명이라는 사람들이 어디를 수요로 합니까? 서울로 수요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서울에 있는 수요를 맞춰줘야 된다는 거야 원래는. 그래야 집값이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집값이 이만큼 많이 우리나라는 주택 공급량이 많이 있어서 지금 집값이 올라갈 이유가 없다. 왜냐하면 수요와 공급이 맞기 때문에. 정량적으로 하면은 맞지만 어떻습니까? 입지적으로가 안 맞단 말이에요. 왜? 필요로 하는 곳에 어떻습니까? 공급을 늘려주지 않으면 지금 서울의 공급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서울에서 가격이 올라가는 겁니다. 지금 현재 떨어지질 않아요. 왜 강남이 어떻습니까? 가격이 계속해서 올라갑니까? 이해가 안 되죠? 30몇 평짜리가 30억이 넘어가면 30억이 넘어가면 그 30억이 넘어가는 이유가 어떻습니까? 어떤 땅값하고 원가로만 계산하면 말도 안 되는 가격이에요. 이 부분들이. 그러나 30억인데도 어떻습니까? 뭐 끝도 없이 올라갈 생각을 해요. 그 왜 그러냐? 강남에 살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야. 그렇지 않나요? 사람들이 서울에 살고 싶어하고 서울 중에서도 강남에 살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강남에 지금 공급이 됩니까? 자, 수요는 있는데 공급은 안 되잖아요. 강남에 지금 뭐 강남에 뭐 재개발할 때는 없지만은 재건축 시장을 열어줄 때 강남 집값을 잡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재건축 시장을 열어줄 때. 근데 지금 이번 정부에서는 강남을 재건축 시장을 열어줍니까? 재건축 시장 못 열어줘요. 이 부분들이. 예? 재건축 시장을 열어주지 못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공공재건축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니 생각해보세요. 공공재건축은 뭡니까? 공공임대주택을 짓는 거거든요. 근데 강남에 임대주택을 사는 사람하고 어떻습니까? 강남에 그 비싼 집에 자가주택을 갖는 사람하고 레벨이 맞아요? 그러면 내 집에 여기다가 재건축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임대사업자, 임대주택이 들어온다라고 하면 좋아할까요? 강남 사람들이 좋아해요? 안 좋아하니까 재건축이 안 되는 거예요. 공공주택이. 이분들이. 혜택과 베네핏은 있는데 거기에서 어떻습니까? 공공임대주택이 들어오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강남 사람들은. 그래서 그 어떻습니까? 재건축 시장이 안 좋아지는 겁니다. 재건축을 해야 집을 늘릴 수 있는데 재건축을 안 하니까. 그러면 강남 주택을 늘리려면 여기 그린벨트를 풀어야죠? 그 그린벨트를 풀어야 되는데 그린벨트는 우리보다도 우리 후손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분들이. 어려울 때마다 그린벨트 풀어버리면 어떻습니까? 자연이 황폐화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그리고 요즘에 환경단체가 또 난리죠? 이런 부분들을. 이런 걸 고려할 때 강남에 지금 현재 집이 공급이 안 되기 때문에 강남 집값이 떨어지지를 않는다. 이 부분들이. 그러니까 일단은 강남 집값이 떨어지지 않으니까 어떻습니까? 요게 딱 중심을 잡고 있는 거야. 이게 떨어지지 않다 보니까 당연히 그러면 강북주택도 당연히 이걸 기준으로 해서 안 떨어지는 겁니다. 이 부분들이. 그러니까 강남이 떨어져야 강북이 떨어지고 강북이 떨어져야 어떻습니까? 그 주변 경기도권이 가격이 떨어지게 되어 있어요. 이분들이.
그게 원래는 그게 그래서 원래 강남 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강남이 떨어져야 다 떨어진다. 근데 강남을 지금 현재 떨어뜨릴 수 있는 방안이 없다. 지금 부분들이. 그래서 한동안은 가격이 계속 어떻습니까? 떨어지지 않을 거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뭐 변창흠 현재 지금 국토부 장관, 변창흠 국토부 장관은 지금 현재 공급량을 늘리려고 애는 쓰는데 이쪽 어떻습니까? 강남은 건드리지 못한다는 거야. 지금 강북 쪽에 역세권 주변으로 해서 공공임대주택 사업이라든지 어떻습니까? 뭐 용적률 늘려가지고 계속해서 올려준다는데 그것도 용적률 올리는 것도 쉽지가 않아요. 원래는. 왜냐하면 모든 것은 건물을 어떻습니까? 지을 때 맞는 도시계획이 있습니다. 도시계획은 뭐냐면 하수도 처리 능력이라든지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거에 맞춰가지고 이미 집들이 다 설계가 되어 있는데 거기다 갑자기 용량을 늘려가지고 집을 갖다가 늘려놓으면 교통에 대한 혼잡도가 높아질 거죠. 그 다음에 하수 처리 능력이 떨어질 거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갑자기 늘어나는 용적률로 인해서 당연히 어떻습니까? 그 지역이 어떻습니까? 쾌적성이 떨어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 것 때문에 또 이게 만만치는 않아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다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사유재산은 어떻습니까? 보상을 해주고 올려야 되는데 그 부분들 또한 마찬가지가 않죠. 이분들이. 그러니까 시작은 좋지만 어떤 공급량을 늘려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은 있지만은 시장에서는 그게 만만치는 않을 거다라고 하는 거고요. 이제 그나마 할 수 있는 거는 이제는 공공재개발은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지금도 지금 강북에 있는 재개발에는 그 임대주택 많이 들어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임대주택 하면서 공공재개발하면서 임대주택을 좀 더 늘리면서 어떻습니까? 거기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 혜택을 더 많이 주는 거거든요. 이분들이. 그러니까 거기 지금 빌라라든지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손해볼 이유가 없어요. 맞죠? 그러니까 요즘에 빌라 값이 폭등해야 안 해요? 그래서 폭등하는 겁니다. 다 이유가 있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 그러니까 지금 하고 있는 정부는 공공재개발 사업이라든지 역세권 용적률을 늘려가지고 주택 공급량을 늘린다라고 하는 왜 그런 아이디어가 나오냐면 서울의 주택 공급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이거예요. 이거 잡지 않고서는 서울에 있는 아파트 가격이 안 떨어진다는 거죠. 아무리 수요를 어떻습니까? 억제하는 정책, 대출을 규제하고 어떻습니까? 얼마나 각종 규제 대책이 얼마나 많아요. 얼기설기 다 묶여 있잖아요. 그렇죠? 섞여 있기 때문에 집을 갖다가 원래는 다주택자들이 집을 내놔야 되는데 다주택자들도 집을 못 내놓는 거야. 세금이 너무 많다 보니까. 맞죠? 그러니까 다주택자가 묶여 있어서 물량이 안 나오죠? 그러다 보니까 신규주택을 마련해야 되는데 신규주택을 만드는 것도 만만치가 않아서 지금 현재 어떻습니까? 상당히 고민에 빠져 있다. 이분들이. 예? 그래서 공공재개발 뭐 이런 쪽으로 해서 더욱더 늘려갈 것으로 예상이 되다 보니까 지금 현재 빌라값이 지금 현재 폭등을 하고 있는 거죠. 이분들이 폭등을 하고 있는데 과연 서울 집값을 풀 수 있을까? 제가 보기에는 가장 좋은 거는 다주택자들 양도소득세를 일시적으로 완화시켜주는 게 가장 해답이에요. 해답을 해줘서 다주택자들이 가지고 있는 물량을 풀어주는 겁니다. 이 부분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이쪽 강남 이쪽에 서울에 있는 집들을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지금 팔면 세금이 70~80% 다 가져가기 때문에 의미가 없어요. 파는 의미가. 그러니까 당연히 물량을 안 내놓는 거야. 이 사람들은 뭘 기대하냐? 지금 어떻습니까? 보유세를 내더라도 정권이 바뀌면 풀어주겠지. 이런 거 있잖아요. 정권에 대한 희망감으로 가지고 가는 겁니다. 이 부분들이. 그때 가서 팔자. 왜? 그때 가서 파는 게 양도세를 훨씬 더 절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아니 10억에 산 사람이 만약에 30억까지 올라갔다 합시다. 그럼 20억이잖아요. 차액이. 맞죠? 그러고 갔다가 20억인데 80% 다 가져간다고 생각해봐요. 16억을 가져간다고 생각해봐요. 이분들이. 그럼 여러분들 같으면 팔겠냐 이거예요. 그러면 가지고 있다가 한 세이브 시켜준다 50%만. 그러면은 6억이 남잖아요. 그러면 6억 나중에 있다가 6억 팔고 나오겠다 이거야. 이분들이. 그게 훨씬 더 절세라는 거죠. 이 부분들이. 그러니까 그런 어떤 지금 현재 뭐 종합부동산세 뭐 어차피 뭐 내 건 내고 그냥 정권에 대한 어떤 나중에 뭐 바뀌었을 때에 대한 부동산 규제를 완화시켜 줬을 때 우리가 이제 팔겠다. 지금도 며칠 전에 부동산 규제 뭐 완화시켜 주자 이런 얘기 나왔었어요. 일시적으로. 왜냐하면 이번에 서울시장 보궐선거 있잖아요. 서울시장 보궐선거하고 부산시장 보궐선거가 있죠. 있다 보니까 아주 핵심적이잖아요. 우리나라에서 넘버1, 넘버2 지역이거든요. 인구가 가장 많이 있는 지역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되게 중요한 지역이기 때문에 부산에다가는 가덕도, 공항 신설 얘기 나왔죠. 그 사람들 왜냐하면 부산에 있거든요. 가덕도가. 그러니까 그 표를 얻어야 되니까 예전부터 계속 논란이 됐던 게 그 신공항 문제거든요. 신공항 문제가 원래는 가닥을 잡았었어요. 김해에다가 짓는 거로.
김해 현재 그 김해공항 있잖아요. 김해공항을 늘려서 거기다가 어떻습니까? 거기다 공항을 갖다가 좀 신공항을 더 증축을 해서 만들자. 이렇게 해서 박근혜 대통령 때 그 답이 나왔었죠. 답이 나왔었는데 이번에 또 어떻습니까? 부산시장을 앞두고 나서 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나서 갑자기 또 보궐선거를 하면서 어떻습니까? 부산 쟁탈전 있잖아요. 그러니까 또 가덕도 또 얘기를 또 꺼내서 지금 법으로 또 정하자 이런 얘기가 나오고 그쪽은 그거 가덕도로 얘기를 걸고 있고요. 서울은 뭐냐? 서울은 아파트 어떻습니까? 다주택자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매물을 토해내기 위해서 한시적으로 양도소득세를 완화시켜주겠다. 이런 얘기가 잠깐 나왔었죠? 잠깐 나왔다가 더불어민주당이 가지고 있는 패가 그건 아니잖아요. 양도세를 줄여준다 말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다시 뚝 들어갔습니다. 이 부분들이. 뚝 들어갔으니까 어떻습니까? 양도세를 절감 안 해주겠다 이거예요. 이 부분들이. 그럼 결론적으로 이제 공급량을 늘리는 수밖에 없다. 공급량을. 근데 그 공급량에 대한 해법이 잘 나올지 안 나올지는 저는 잘 모르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쉽지는 않을 것 같다 생각을 해요. 이 부분들이. 그래서 그렇게 또 공급량이라고 하는 게 아파트를 지금 어떻습니까? 지으려고 해서 시장에 공급이 될 때까지 몇 년 걸려요? 3년 4년 걸리지 않나요? 그러니까 지금 시작을 해도 3, 4년 후에 공급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금방 앞으로 3, 4년 후에 공급이 이루어진다라고 가정했을 때 3, 4년 동안은 공백기가 발생하죠. 공급량에 대한 공백기가 발생하기 때문에 추후 제가 보기에는 1, 2년 안에 주택시장이 갑자기 급냉한다거나 폭락한다거나 이런 여지는 제가 보기에는 어렵다. 저는 그렇게 결론을 내리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뭐 폭락론자도 있고 막 이렇긴 한데 결국에는 가격은 뭡니까? 수요와 공급이다. 그렇지 않나요? 수요와 공급. 공급이 부족하면 가격이 올라가는 거고 수요가 늘어나면 가격이 올라가는 거예요. 이 부분들은. 그래서 우리는 항상 땅을 투자할 때도 결국에는 공급량이 부족한 지역에 어떻습니까? 수요량이 많은 곳을 공략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 당연히 돈을 벌 수가 있다. 이렇게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 지역을 여러분들이 보시고 판때기를 보는 거야. 대한민국 지도를 보면서 투자를 하는 겁니다. 이분들이. 아까 얘기했던 대로 영월이라든지 어떻습니까? 이런 청송 이런 데에다가 거기는 아무리 해도 수요가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강원도가 왜 지금 뭐 어떻습니까? 많이 소외가 된 이유가 산악지대가 많은 데다가 어떻습니까? 많이 없잖아요. 개발 여건이 부족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다른 지역에 비해서 강원도 땅값이 좀 싼 편이란 말이에요. 그 부분들이. 그 이유가 뭐냐면 수요가 덜하기 때문에 그렇죠. 수요가 덜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그 수요를 생각을 하고 향후에 앞으로 5년, 10년, 20년, 30년 후에 수요가 좋아질 곳에다가 우리가 묻어두는 게 가장 현명하다. 지금은 미약하지만 지금은 아무것도 아닐 수 있어요. 그죠? 지금은 아무것도 아닐 수 있지만은 앞으로 10년 후에 좋아질 곳에다가 묻어두는 거예요. 근데 주식은 금방 변하죠. 주식은 4차 산업 얘기 나오니까 그쪽으로 해서 금방 작용을 해서 가격이 폭등하잖아요. 근데 땅이라고 하는 것은 서서히 변한단 말이에요. 맞죠? 서서히 변하고 천천히 변하는데 오래 간단 말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4차 산업이라고 하는 이 혁명이 어떻습니까? 물론 기업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빠르죠. 근데 땅으로까지 영향이 생기려면 어떻습니까? 기업들이 그 땅으로 가서 공장도 짓고 거기에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유입이 되고 그 다음에 상권이 형성이 되고 이런 가운데 땅값이 더욱더 올라갈 거 아니에요. 이런 부분들이. 그런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땅값은 이런 4차 산업 얘기가 나오면서 어떻습니까? 반응하는 속도가 어떻습니까? 10년, 20년, 30년까지 계속해서 반응하기 때문에 그렇게 작용이 되는 지역을 여러분들이 타겟으로 해서 잡으면 된다. 그러면 우리가 그러잖아요. 4차 산업혁명에 맞는 주식들이 폭등했던 것처럼 4차 산업군들이 앞으로 몰려올 곳이 어딥니까? 거기에다 묻어두면 되는 거야. 여러분들이. 그게 답이라는 거예요. 제가 눈을 얘기하잖아요. 트렌드를 읽어라. 트렌드를 읽어라. 여러분들 뭐 어떤 분들 새만금 알지도 못하시는 분도 많아. 아직도. 그러니까 여러분들 행복한 거예요. 왜냐하면 새만금에 대한 정보를 여러분들이 취득할 수 있는 자리잖아요. 여기가 대한민국에서 지금 현재 이번 정권에서 4차 산업혁명의 전진기지라고 하는 키워드를 딱 달아놓은 게 어디입니까? 새만금이잖아요. 대한민국의 4차 산업혁명의 전진기지라고 하는 게 새만금 말고 어디 있습니까? 없잖아요. 4차 산업은 하긴 하지만 4차 산업혁명의 전진기지다라고 하는 타이틀을 단다라는 것은 이번 정부가 새만금에 대한 기대가 엄청 크다는 거예요. 그분들이. 그쵸? 그러니까 거기에 맞게끔 걸맞는 회사들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갈 거다. 그분들이. 그러면 그런 기업들은 앞으로 성장성 있는 기업들이잖아요.
맞죠? 그 성장성 있는 기업들이 들어가니까 거기에 맞춰서 어떻습니까? 거기는 자라나는 지역이다. 함으로 성장하고 자라나고 꽃이 피고 이런 지역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지역들에 대한 어떤 수요는 계속 늘어나고 그 주변 바운드리에 대한 지역은 땅값은 어떻습니까?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잖아요.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야, 이분들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들을 잘 이해를 하시면 내가 어디에다가 투자해야 될 건가는 답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새만금만한 데가 없고요. 앞으로 10년, 20년, 30년 동안은 대한민국을 리드해 나갈 수 있는 땅임에는 틀림이 없어요. 세상은 어떻습니까? 자꾸 변화가 되고 바뀝니다. 지금 좋았던 것이 안 좋아질 수도 있고 지금 안 좋았던 것이 어떻습니까? 앞으로 더 좋아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부분들이. 근데 안 좋아졌던 것이 좋아질 것을 아는 것은 땅은 있잖아요. 찾기가 되게 쉬워요. 트렌드를 읽으면 되거든요. 이 부분들이. 그래서 제가 어제도 뭐 이렇게 현장을 좀 많이 이렇게 돌아다녔는데 대한민국에서 성장성 있는 곳 있잖아요. 자, 경기도권에서 한번 보세요. 아무래도 성장성 있는데 어딥니까? 제가 보기에는 경기도권에서 물론 다른 전반적으로 성장성 있는데 보면은 제가 보기에는 평택. 평택은 그러니까 평택을 손꼽잖아요. 평택을 손꼽으니까 평택 땅값이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이분들이. 그렇잖아요. 그래서 평택은 지금 앞으로도 성장성이 상당히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고독선 신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삼성전자가 들어갔잖아요. 요즘에 비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다 보니까 그쪽 수요로 인해서 어떻습니까? 고독 신도시에 삼성 공장을 짓고 있죠. 그분들이. 그러니까 앞으로 비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수요. 이거는 비메모리 반도체는 앞으로 미래지향적인 메모리입니다. 그러니까 삼성과 평택은 함께 한다라고 보셔야 되고 대한민국과 어떻게 보면 같이 한다라고 보셔야 돼요. 앞으로 향후 이 비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더욱더 늘어날 것을 예상한다라고 하면 앞으로 10년, 20년 동안은 계속 주도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저는 이렇게 보는 거죠. 맞죠? 그래서 평택 같은 경우는 지금도 많이 올라왔지만 앞으로도 향후에도 어떻습니까? 개발 기대감은 항상 상존한다. 인구 유입에 대한 기대치 상당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화성이라는 지역도 만만치는 않습니다. 화성 같은 경우도 물론 동탄 신도시가 자리매김을 하면서 인구가 급증을 했죠. 그쵸? 이제 그러는 가운데 지금 현재 화성시청 남양동 그 주변에 바로 옆 동네에 보면은 송산 그린시티 개발이 지금 앞두고 있어요. 송산 그린시티 개발로 인해서 엄청난 잠재적 가치가 있고요. 대한민국에서 그 기업들이 지금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고 거기에 기업 경제 활동이 많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화성 같은 경우도 상당히 메리트가 있는 동네임에는 틀림이 없죠. 이 부분들이. 저는 사실은 이 북쪽도 뭐 나중에 뭐 남북 경협과 어떻습니까? 북한과의 관계성 이런 거 인해서 북쪽 지역도 사실 땅값이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은 있죠. 뭐 포천, 파주, 뭐 동두천, 양주 이런 데 있잖아요. 철원까지 해서 올라갈 수 있는데 거기는 대한민국이 통일되지 않는 한은 그쵸? 상황이 좋아졌다가 안 좋아졌다가 문제는 좋아지면은 올라갔다가 안 좋아지면 어떻습니까? 다시 되돌림하고 그렇지 않나요? 올라갔다가 다시 어떻습니까? 뭐 폭탄 한번 터뜨리면은 다시 원상 복귀하잖아요. 그러니까 좀 약간 리스크가 사실 큰 동네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만약에 통일을 앞두고 뭐 그냥 장기적으로 투자한다라고 하면 자녀들한테 어떻습니까? 상속하고 증여할 생각으로 한다라고 하면 그냥 철원이라든지 파주 북쪽으로 해서 묻어둘 수는 있겠죠. 철원이라든지. 그렇게 묻어두고 그냥 없다고 생각해 놓고서 묻어놓았던 이런 것들이 나중에 큰 돈 될 수는 있겠죠. 그죠? 그런 식으로 투자할 수 있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우리나라 여기 남한하고 북한이 통일된다라는 게 쉽지가 않아요.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일단은 기름과 물입니다. 여러분들 기름과 물이 섞입니까? 기름하고 물이 있는데 여러분들 막 흔들으면은 잠깐 섞이는 듯 하죠. 섞이는 듯 하는데 가만히 내버려두면 어떻게 됩니까? 다시 분리가 되잖아요. 왜 그러냐? 거기는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고 거기는 어떻습니까? 사회주의잖아요. 사회공산주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기름과 물의 성격이기 때문에 체제가 같이 가지 않으면 바뀌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지금 문재인 정부가 자꾸 이제 사회주의 쪽으로 가려고 하는 게 왜? 그쪽으로 시스템을 바꿔놔야 섞여질 거 아니에요. 어? 물을 갖다가 기름으로 만들고 어떻습니까? 기름으로 만들어서 어떻습니까? 섞이려고 하는 건데 쉽나요 그게?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근본적으로 자유민주주의 공화국으로서 우리나라, 일본, 미국은 거의 어떻게 보면 동맹국이란 말이에요. 미국이 가만두진 않는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따지면은. 근데 우리가 힘이 있나요? 힘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간다고 해서 가는 게 아니에요. 이분들이. 미국에서 꽉 잡고 있는 한은 우리가 사회주의로 가려고 발버둥은 치는지만 어떻습니까? 대통령 마음대로 갈 수가 없어요.
이 부분들은 미국의 영향권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그래서 미국에서 이번에 뭐 바이든 대통령 이번에 취임식을 하고 이제는 당선인 신분에서 대통령이 되지만 이 바이든 같은 경우는 동맹국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이분들이. 그래서 일본과 지금 소원해져 있는 일본과 우리나라 이 관계성도 향후에는 좀 관계가 회복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일본하고 미국하고 우리나라가 삼국 동맹으로서 사실 동맹국 중에서는 가장 파워가 있어요. 그러니까 중국과 러시아하고 북한이 어떻습니까? 삼국 동맹인 것처럼 이 세 개가 가장 응축력이 있어서 이게 균열이 생겨버리면 어떻습니까? 미국의 영향력도 약해진다고 얘기를 해요. 이 부분들이. 그래서 지금 현재 이 동맹국을 균열이 되어 있는 것들을 어떻습니까? 응축을 시키려고 분명히 노력할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문재인 정부 같은 경우는 좀 머리가 아플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자꾸 이쪽으로 가려고 하는데 이쪽은 어떻습니까? 강력하게 동맹을 중시하기 때문에 이쪽으로.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되게 지금 어떻게 미국과 중국 사이에 껴가지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군사력은 미국과 대응을 하지만 경제력은 또 중국하고 같이 가잖아요, 이 부분들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너크래커 가운데 껴있는 그런 상황에서 정치적인 어떻습니까? 시험대에 올라갈 거다라고 생각은 해요, 이 부분들이. 근데 어쨌든 간에 아무리 뭐 정치 시험대에 올라간다 하더라도 우리나라가 미국하고는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가 없다, 현재로서는. 이 부분들이. 근데 그런 관계 속에서 현재 지금 바이든 정부가 이제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분들이. 근데 그런데 그런 과정 속에서 바이든 정부에서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이런 모든 정책들을 보게 되면 제가 며칠 전에 얘기했잖아요. 바이오라고 했잖아, 바이오. 맞죠? 바이오. 그다음에 어떻습니까? 그다음에 IT 쪽인데 그건 AI 쪽이죠, 있잖아요. 4차 산업. 그다음에 어떻습니까? 그다음에 환경. BIG 해가지고 G는 그린이잖아요. 환경, 특히 이 환경에 대한 부분들을 되게 철두철미하게 지금 현재 고려하고 있어요. 미국에서는. 바이든 정부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이 환경이거든요. 이 부분들이. 이 환경이기 때문에 모든 에너지원을 예전에 원자력과 화력에서 지금 재생에너지 쪽으로 지금 돌아가고 있잖아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몸살을 앓고 있어요. 지구 환경 때문에. 맞죠? 지구 환경 때문에 어떻습니까? 온갖 바이러스라든지 뭐 지진이라든지 뭐 환경 문제로 인해서 뭐 여기가 지금 오존층이 파괴가 되면서 북극이 어떻습니까? 얼음이 녹죠? 그런 거 안경 속에서 어떻습니까? 수위가 높아지고 온도가 올라가면서 환경이 바뀌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그 원인은 뭐냐면 환경이 오염돼서 그렇다 이거죠. 환경이 오염돼서. 그래서 우리나라도 선언한 게 탄소 제로 선언한 거 아니에요? 2050 탄소 제로. 그러니까 2050년도까지는 탄소를 줄이는 거야. 탄소 발생량을. 그러면 탄소 발생량을 줄이는 쪽으로 해서 어떻습니까? 산업 생태계가 만들어진다. 그래서 지금 4차 산업혁명이 등장하는 겁니다. 왜? 4차 산업혁명은 어떻습니까? 탄소 발생량이 없잖아요. 부족 덜 하잖아요. 그죠? 이분들이. 게임 만드는 회사에서 뭐 거기가 뭐 굴뚝 공장이 생겨가지고 거기서 뭐 나옵니까? 거기서 매연이 나오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4차 산업혁명 쪽으로 해서 지금 4차 산업혁명과 현재 탄소 제로를 선언한 거는 같이 간다라고 보셔야 돼요. 그리고 환경에 대한 부분들은 아까도 얘기했던잖아요. 화력, 뭐 굴뚝 공장 해가지고 어떻습니까? 뭐 불 떼어가지고 나오다 보니까 뭐 이산화탄소 배출이 많이 되고 그게 어떻습니까? 오존층을 파괴하고 거기서 환경이 안 좋아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만든 에너지는 어떻습니까? 환경을 파괴하기 때문에 자꾸 어떻습니까? 재생에너지 쪽으로. 그렇죠? 태양광, 그 다음에 수력, LNG 이런 쪽으로 지금 바꾸잖아요. 지금 이 부분들. 우리나라도 이 에너지 분야에 대한 정책을 그쪽으로 전환을 해 가고 있다. 이 부분들이. 그래서 지금 어떻습니까? 원자력 같은 경우도 줄이고, 그렇죠? 왜? 원전 같은 경우는 한번 만약에 우리나라 지진이라든지 이런 게 발생을 하겠을 경우에 거기에 대한 피해가 엄청나잖아요. 그게 그렇죠?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지금 원전을 갖다가 줄여 가지고 원전에서 발생하는 전기량을 어디선가 대체를 해야 되는데 그 대체할 수 있는 곳이 지금 현재 어떻습니까? 태양광, 맞죠? 그다음에 LNG 이런 쪽으로 어떻습니까? 이 에너지 전환을 지금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분들이. 그러면 이런 에너지 전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데가 어디냐? 바로 새만금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새만금을 또 뭐라고 합니까? 4차 산업혁명의 전진기지자 재생에너지 메카라고 하지 않습니까? 두 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있는 동네가 어디냐면 새만금인 거예요. 이 부분들이. 그러니까 환경을 중시하는 재생에너지, 그쵸? 그 다음에 앞으로 어떻습니까? 재생에너지와 함께 더불어 함께 어떻습니까? 4차 산업혁명을 일궈낼 거다. 그래서 이번에 SK가 어떻습니까? SK가
새만금에다가 어떻습니까? 데이터 센터를 개발을 하죠. 맞잖아요. 데이터 센터를 지어서 어떻습니까? 그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전기 있잖아요. 전기를 어디서 공급하겠다? 새만금 내에서 나오는 재생에너지를 통해서 공급을 하겠다. 100% 앞으로 향후에는 SK는 100% 어떻습니까? 재생에너지를 통해서 전기 공급을 하겠다라고 선언한 게 RE100이거든요. 이해가 되죠? 점점점 많은 기업들은 어떻습니까? 이 전기 에너지를 공급을 받는 데 있어서 이런 재생에너지를 통해서 공급을 받겠다. 그러면 새만금이 재생에너지의 메카고 전기 공급량이 엄청나게 발생을 할 텐데 거기서 나오는 에너지를 쉽게 쓰려면 어떻습니까? 많은 기업들이 어디로 몰려갈까요? 새만금으로 몰려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왜? 대세의 흐름이 그러기 때문에. 왜냐면 앞으로 탄소 배출이 있잖아요. 이게 엄청나게 이제는 심화가 돼요. 왜냐면 이게 다 돈이에요, 이제는. 다른 지역에서 만약에 에너지원을 써가지고 어떻습니까? 만약에 공장을 굴리면 어떻습니까? 탄소 배출권 이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근데 재생에너지를 통해서 공장을 굴리게 되면 어떻습니까? 탄소 배출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어떠요? 비용을 절감할 수가 있고 그로 인해서 어떻습니까? 훨씬 더 값싼 제품을 만들어내서 공급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그런 지역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그런 지역이 어딥니까? 새만금 아닙니까? 그게 바로 재생에너지 메카라고 하는 새만금이에요. 그러니까 4차 산업혁명의 전진기자 재생에너지의 메카인 새만금은 어떻습니까? 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들 이런 큰 흐름을 읽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근데 그런 과정 속에서 정부가 어떻습니까? 지금 어떻게 가고 있냐? 지금 현재 문재인 정부나 노무현 정부는 어떻습니까?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개발을 갖다가 어떻습니까? 지역으로 분산시키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 때 시도했던 게 행복도시 어떻습니까? 지금 행정지역, 지금 현재 행정복합도시 있잖아요. 그거 혁신도시, 기업도시를 만들어냈잖아요. 그런 과정 속에서 어떻습니까? 넘어오는 과정 속에서 이명박 대통령하고 박근혜 대통령이 오는 과정 속에서 흐지부지가 됐죠. 왜냐하면 이명박 대통령하고 박근혜 대통령은 지방도 중요하지만 수도권을 좀 더 중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이분들이. 그러다 보니까 약간 흐지부지 된 거는 있었지만 지금 다시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어떻습니까? 지방 쪽에 대한 어떤 이 개발 이런 부분들을 좀 더 활성화시키고 있죠. 왜냐하면 너네 수도권만 잘 살지 마라. 지방도 같이 잘 살아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추진하는 게 지금 세종시 아닙니까? 세종시를 갖다가 국회를 분원을 갖다가 거기다 설치하자. 아니면 국회의사당 갖다 다 그쪽으로 가자. 아니면 행정부를 갖다 아예 다 옮기자. 맞죠? 지금 얘기가 나오는 게 그러다 보니까 지금 세종시가 어떻습니까? 아파트 가격이 폭등이 안 폭등해요? 그런 어떤 기대치로 인해서 아파트 가격이 폭등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세종시가 서울에 있는 집값보다 더 비싸진다 라고 하는 기대감이 발생하는 거죠. 행정부가 움직인다라고 가정하에. 그런데 행정부가 거기로 이제는 제가 보기에는 이 정권이 계속 유지가 된다라고 하면 충분히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현재 있는 세종시가 어떻습니까? 거기에서 어떻습니까? 국회가 넘어가고 현재 청와대가 넘어가고 거기까지 다 넘어가게 되면 다 넘어가는 거예요? 일부분들이? 그러면 거기를 중심으로 해서 대한민국 이 남한을 갖다 컨트롤하겠다. 이거 아닙니까? 컨트롤하겠다. 그거 때문에 세종시가 가격이 이제 폭등을 하고 거기와 어떻습니까? 쌍박을 이루는 데가 어디냐? 바로 어디예요? 새만금이에요. 세종시와 바로 옆에 붙어 있는 새만금을 갖다가 지방 분권화에 어떻습니까? 개발에 있어서 가장 폭발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곳이 바로 그 두 군데입니다. 세종시를 처음에 지금 현재 노무현 정권 때 이뤄냈다라고 하면 지금 문재인 정부는 어떻습니까? 지금 새만금을 이끌어내고 있는 중이에요. 이분들이. 그래서 이 두 군데를 갖다가 어떻습니까? 계속해서 성장을 시킬 거다. 근데 그런 가운데 왜 지금 현재 새만금을 더욱더 개발시키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대한민국 지도를 보시면 전라북도가 가장 개발이 안 됐던 동네예요. 지금 문재인 정부는 어떻습니까? 가장 안 된 곳을 갖다 개발시키려고 노력하잖아요. 이 부분들이. 왜냐하면 지역 균형 발전 때문에 지금까지 소외됐던 지역을 개발을 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거기에 또 새만금이 또 마저 딱 떨어진단 말이에요. 맞죠? 그러니까 소외된 지역을 개발시키는 곳 새만금, 전라북도, 그 다음에 새만금. 전라북도는 그 새만금을 중심으로 해서 어떻습니까? 전라북도를 한 단계 격상시키고자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전라북도에는 광역시가 없잖아요. 그래서 광역시급 되는 도시를 메머드급 되는 도시를 만들고자 하는 거야. 그게 어디예요? 바로 새만금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큰 흐름을 보게 되면 새만금은 어떻습니까?
정부에서 지금 문재인 정부들에서 가장 추진하는 정책 중에서 딱 떨어지고요. 현재 지역 균형 발전 차원에서도 떨어지고 아까 얘기했던 대로 4차 산업혁명의 전진기지이면서 맞죠? 재생에너지 메카까지 딱 떨어지는 이 3박자가 딱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문재인 정부 들어서 현재 뉴딜 정책을 펴게 된 거예요. 다 그게 있잖아요. 그냥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그 뉴딜 정책의 어떻습니까? 핵심 지역이 어딥니까? 새만금이에요. 그래서 뉴딜 정책이 디지털 뉴딜,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그린 뉴딜, 사회 안정망을 하고 나서 플러스 알파가 지역 뉴딜 아니에요. 지역 뉴딜을 하나 더 끼워서 어떻습니까? 새만금을 끼워 넣은 거예요. 거기다가. 왜? 여기 뉴딜 사업에 돈을 갖다가 지역 뉴딜 사업으로 인한으로 가장 아직까지 개발이 더한 새만금을 갖다가 뉴딜 사업으로 어떻습니까? 재원을 많이 투자하겠다. 거기다가. 그런 명분을 만들어 놔서 지금 새만금이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가속도가 붙기 시작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죠. 자, 그러면 아까 제가 얘기했던 이 세 가지 키워드는 다 미래지향적이죠. 그렇죠? 미래지향적이다라고 하는 것은 뭘 뜻하냐? 수요를 뜻한단 말이에요. 응? 뭐가 좋아진다라고 하는 것은 수요를 자극을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나요? 수요를 자극을 한다. 그러면 수요를 자극을 했을 때 어떻습니까? 가격이 가장 많이 올라가는 거는 뭐예요? 개발이 가능한 땅이란 말이에요. 맞죠? 개발 가능하지 않은 땅은요, 서울에서도 개발 안 됩니다. 그쵸? 그러면 개발 가능하지 않은 땅은 아무리 인원이 들어와도, 인구가 들어와도 개발이 안 되기 때문에 가격 상승분이 높지가 않죠. 한마디로 말해서 이런 개발이 가능한 땅은 우리는 뭘로 통해서 알 수가 있냐? 토지이용계획하기로 나와 있는 용도지역을 통해서 확인이 가능하다는 거잖아요. 그럼 용도지역이 뭐냐?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이 있고, 도시지역에서는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이 있잖아요. 그 중에서 어떻습니까? 주거지역, 상업지역은 땅 중에 땅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맞죠? 지금 부안에 가보면은 주거지역을 찍어놨는데 그냥 논떼기로 쓰는 데가 있어요. 밭떼기로 쓰는 데가 있고, 현재 지금 임야로 되어 있는 데가 있어요. 맞죠? 이미 도시가 되어 있기도 하지만은 앞으로 되려고 주거지역을 찍어놨던 지역들이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앞으로 이런 개발 방향성이 새만금으로 집중이 되고 그 다음에 부안으로 집중이 되잖아요. 그러면 수요가 따라오잖아요. 지금 현재 수요가 따라오는데 공급량이 부족한 게 주거지역으로 찍어온 노란 딱지로 찍어놓은 놈이 부안에서는 1.5%밖에 안 되잖아. 그러니까 부안의 전체 면적 중에서 1.5%밖에 안 돼요. 공급이 많아요, 적어요? 자, 가격의 원리는 어떻습니까? 공급이 적고 당연히 수요가 많아지는데, 자, 개발이 진행이 되면 농림지역이 개발됩니까? 아니잖아요. 농사짓는 농림지역이 개발되는 게 아니라 농림지역은 맨 마지막 최후의 보루입니다. 그거는. 그러니까 새만금이 아무리 개발돼도 여러분들 새만금 앞마당에 있는 개화면 있잖아요. 거기 농림지역으로 돼 있는 데 있죠? 거기는 개발이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아무리 개발이 돼도 그 앞마당은 어떻습니까? 농림지역으로 해서 절대 농지로 묶여있기 때문에 그건 개발 안 되는 겁니다. 아무리 주변에 건물 올라가면 뭐합니까? 그거는 건물 올릴 수 있는 땅이 아닌데, 그 당연히 건물 올릴 수 있는 땅으로 해서 가격이 올라가겠죠? 그게 바로 주거지역입니다.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그 주거지역이 어떻습니까? 1.5%밖에 없는데 그 중에서 1.5% 중에서 절반 정도는 현재 건물이 들어와 있고 절반 정도는 안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0.8% 정도 내외에 있는 주거지역으로 찍어놓은 전답, 임야 이런 거 있죠? 이런 것들은 어떻습니까? 희소할까요? 안 희소할까요? 희소하겠죠? 그렇잖아요. 희소하단 말이에요. 희소하다. 공급량은 절대치로 부족하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대로 이런 수요, 엄청난 새만금에 대한 기대 수요는 너무나도 많다 보니까 새만금에 대한 수요로 인해서 어떻습니까? 공급량은 부족하고 수요는 엄청나게 폭발적으로 늘어나니까 가격은 주거지역, 상업지역 위주로 해서 폭등할 수밖에 있다 없다? 폭등할 수밖에 없다. 여러분들. 그래서 지금 주거지역이 가격이 폭등을 하는 겁니다. 자,